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후폭풍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지수는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검은 월요일이 찾아왔죠.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가 미칠 파장, 과연 어디까지일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계심이 커져가고 있는 금융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유진투자증권 김진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가장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 바로 환율일 겁니다. 최근에 1,34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이제는 1,350원마저 돌파를 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400원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 교수님, 지금 환율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금 금리 차 때문에 원화가 계속 약세를 이뤄가고 있고 또 여기 네. 기여하는 것을 무역 적자 때문에 또 역시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란 게 제가 잭슨 홀에서 그 연설을 들었을 때 이만큼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파월의 그 연설을 발언이요? 들었을 때는 예. 왜냐하면은 파월이 한 발언이 그 전에 파웰이나 그 다른 연준 그 위원들하고 얘기했던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전에 시장에서 이상하게 받을 정도는? 낙관적으로 봤다가 그게 좀 재조절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재조절되면서 그 9월에 75 BP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 일단은 좀 충격을 받아서 재조절했다고 보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계속 약세는 계속 될 건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1,400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넘을지는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350 넘었을 때가 이제 2008년, 2009년 때 그때는 1,57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였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나중에 또 석유 가격하고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긴 할 거지만은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좀 수습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2008년의 상황 같지는 안 갈 거다. 2008년 같이 패닉 상태는 아닐 네. 것 같고 네. 다만 1,400이 순간적으로 넘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예. 그리고 또 약화가 계속 될 거지만 원화의 약화가 계속 될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빨리 그냥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서 교수님은 환율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환율 앞으로 더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양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다시피 예.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번 좀 둔화됐다 8.5% 7월 달에 네네. 돼서 이제 긴축 기조를 완화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사실 좀 충격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달러 강세다 그러면 먼저 보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예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라 하면은 6개 통화죠. 네. 유로, 엔, 그다음에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크로네 이렇게 네. 6개 달러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죠. 미 연준에서 73년도부터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네네. 해당 지표가 지금 109를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달러 강세라는 게 전 세계 어떤 이런 기타 통화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압도적이죠,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역 수지 적자인데 우리나라 사실 경상수지가 네. 흑자 기조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만 하더라도 대외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서 적자 기조가 지금 4개월째 진행됐고 8월 달도 보면 지금 오히려 102억
2억 불 정도 적자폭이 적자인데. 나타날 걸로 네. 예상돼서 5개월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역 수지가 사실 적자라는 건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워낙 약세를 가져오죠. 세 번째는 이제 위안화인데 위안화가 그동안에 사실은 약세 기조를 보여왔는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중국 내 어떤 건설 경기 악화라든지 그 코로나 폐쇄 이후에 어떤 그 제조 가동 지수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 우리나라 따지면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라고 하죠. 네. 대출 우대 금리 1년물, 5년물을 최근에 인하했죠. 각각 0.05, 그다음에 0.15%포인트씩 낮췄거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위안화 약세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위안화하고 상당히 동조화 경향을 보거든요. 커플링돼 있다. 네. 뭐 무역을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NDF 시장 외화 원달러 그 우리 환율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환율 시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원화를 통해서 이제 환 해지하는 게 그 위안화 통해서 해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조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갖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제가 볼 때 지금 중요한 포인트. 미국과의 그 내외 금리차 확대. 지금 우리랑요? 우리나라 예. 지금 이제 2.5%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연방 기금 금리 같은 경우 상단 2.25%에서 2.5%까지. 상단은 똑같아요. 2.5% 똑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회의를 한번 했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10월, 11월 남았고 그렇죠. 연준은 지금 9월, 20일 날 있고 11월, 12월 세번 이렇게 세 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그럼 뭐 정상적으로 빅스텝 이상만 가더라도 미국은 4% 넘어갈 것 같은데 역전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계획금이 좀 확대되는 게 원달러 환율 약세로 가는 그 어떤 상당히 우려 사항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1,400원을 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지난달에 예. 환율 전망하는 분들이 의견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네네. 그때 당시에 1,300 한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다음 달쯤 1,35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더니 잘 벌써 왔네요.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빨리 이제 환율이 이제 상승폭이 오를 것이냐. 진행되면 제가 네. 볼 때 1,400원도 뭐 다음 달까 좀 장중이라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일시적으로라도 예.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 김진아 연구원님, 지금 뭐 환율 설명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환율 뭐 밴드라든지 환율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뭐 환율은 추가적으로 계속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기적이지만 1,400원 터치할 수 있다고 좀 보고 그래요? 있어요. 네, 일단 뭐 환율 자체 레벨을 볼 때 중요한 게 뭐 절대적인 레벨도 중요하지만 그 환율이 왜 올라가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요인, 뭐 무역 적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일단 국내 선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조금 가능할 수 있고 전망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의 이런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가 사실 굉장히 유력한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뭐 잭슨홀에서 얘기했던 그런 네. 긴축 기조 강화, 뭐 아니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국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주요 권역들을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네. 사실 지금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권역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도 꺾인다라고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이제 권역이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같이 이제 투자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계속이 되다 보면 어쨌든 강달러가 계속되고 그럼 거꾸로 이제 이중 통화의 신흥국의 그런 통화들도 약세를 보이는 지금의 이제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400원까지 좀 상단을 많이 열어두는 그래요? 것도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좋다. 뭐 잠깐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400원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세 분이 좀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지금 통화들 중에서 달러만 유독 강세고 나머지 통화들은 굉장히 약세예요. 특히 유로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 끊을 수도 있다, 중단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위기를 통해서 뭐 인플레이션 다시 겨울이 되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유로화 약세도 계속 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유로화 약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뭐 계속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 같은데 네네. 유럽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가스 가격, 석유 가격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간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세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유럽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공급원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또
지난주에 또 러시아가 또 가스 공급을 또 끊어놨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뭐 영국 같은 데 본다면은 에너지 가격이 이번 겨울에는 80%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저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었죠. 예. 그다음에 그 유로화도 지금 유로존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지, 지금 거래지고 정점이 있는 건 됐다.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로화는 계속 약화될 수밖에 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대략 그 1달러가 1유로인데 유로가 이제 1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뭐 일단은 저 금년은 뭐 거의 확실시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헤프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또 이 그 환율을 보면은 원화가 지금 그 연초서부터 어저께까지 13.5% 떨어졌고, 유로화가 13.7% 떨어졌고, 파운드화가 6%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유로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좀 재미있는 것은 엔화는 20.5%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위안화는 우리가 지금 막 위안화 얘기했지만 8.7%밖에는 더 안 떨어졌습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그 중국이 그 우리나라나 뭐 저 유럽만큼 저 자본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아주 침체됐다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좀 그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래가지고선 그 일본하고 위안화는 오히려 저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동결하는 정책을 쓴다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엔화하고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은 또 자본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가 조금 좀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 중요하다고 네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유럽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인 게, 유럽에 있는 국가들 별로는 지금 벌써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서, 과연 이런 충격을 봤을 때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결국 강달러를 멈추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그 경기 전망 보게 되면 예. 당초 올해 4월달에 네네. 그 IMF에서 전망한 거 2.8%였거든요. 유럽이요? 예, 근데 지금 올해 2.6%로 0.2% 포인트 떨어졌어요. 네네. 참고로 전 세계 지금 올해 전망치가 3.2%입니다. 3.2%고 우리나라 2.3%, 미국 2.3%. 네네.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 우리보다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이슈는 사실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공급 쪽의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 유럽에서 이제 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네. 수입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그 특히 천연가스 연초 대비 3배나 올랐어요. 와, 많이 그래서 이제 올랐네요. 영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에서 7월달에 10.1%, 그다음에 독일만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이전되는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37%까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를 건 뭐 주제 사실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생필품이나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 EU에서 기준금리 상향 조정을 아마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유로당 달러로 평가하잖아요. 유로당 그렇죠. 달러가 이제 보통 그동안은 이제 1달러 이상이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1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0.9944달러. 원래 등가를 밑으로 등가 내- 패러티 네, 이하로 하회하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당분간 유로존의 어떤 경기 부진과 함께 이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네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 유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스테이크까지도 우려를 예,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은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원래 중국 정부에서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5.5%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4%도 안 돼요. 맞아요. 3.4%, 네. 뭐 4%, 6% 더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되는데요. 얘기까지도 IMF 나오거든요. 전망은 3.3%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상당히 그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 달러에 대한 위안화 그 평가 절하 포인트가 지금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하고 지금 위안화하고 상당히 동조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우리 원화 약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걱정될 만한 요소들밖에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유럽은 뭐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좀 센 드라이브를 걸어서 금리를 높이고 그거를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유럽은 지금 뭐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침체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명확해요. 그 명확한 이제 권역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 연말에 이제 뭐 꼭 유로존은 아니지만 영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이제 인정을 할 정도로 저희 굉장히 이제 침체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인플레이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9월달에 있는 ECB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을 좀 큰 폭으로 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연준도 긴축을 하고 이제 유럽도 같이 긴축을 해서 둘 다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이제 기준금리 간의 금리 차는 줄어들겠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간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인상만으로 뭔가 이제 유로화 약세를 방어한다, 그러니까 환율을 뭔가 보호한다 이럴 부족할 여지는 수도 좀 있겠네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달러 자산을 굉장히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지금 환율 변동성의 키가 그거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미국 주식은 많이 빠졌죠. 네네.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팔고 있지만 네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달러 자산의 선호가 늘어나는데 거기에서도 안전자산 선호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국채 쪽으로 많이 자금이 쏠리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의 이런 방향성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저 지금 우리가 유로존을 다 하나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뭐 옛날에 저 그 금융위기 때 그 픽스 국가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나라마다 지금 타격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해서 유로 중앙은행에서는 저 이것을 여름서부터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fragmentation이라고 그러니까 파산화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저 또다시 저 좀 약한 경제들은 금리를 빨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겪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네.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2008년과는 달리 좀 코로나 때하고 좀 비슷하게 그 좀 여유 있는 국가들이 저 그 좀 여유 없는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도 저 좀 취약한 국가들을 저 그 지원할 준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로존이라고 하지만 유로존 안에서도 특히 성장률 같은 데서는 그 타격이 상당히 그렇죠. 다를 거다. 양극화되고, 예. 그것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기준금리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유럽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다 보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어떤 달러 선호라는 어떤 큰 맥락 자체를 건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위험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는 네.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예. 기타 통화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금이냐 뭐 달러냐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안전자산 쪽의 선호 현상은 네. 이런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중국 정부가 이런 환율을 사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미국 달러에 대해서 그런 그 환율 절하폭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네. 제한적이긴 해요. 예.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위안화 약세를 상당 부분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지금 그 미국은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네. 그 LPR 금리를 낮추는 쪽, 맞아요. 오히려 경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죠. 심한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사실 풀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중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은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나 일본 뭐 다른 유럽 같이 네네. 이렇게 미국 달러에 대해서 평가절하되는 거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이제 자본 유출 이런 게 우려가 되지만 미국 시장은 또 죄송합니다. 중국 시장은 또 그렇지 예, 않거든요. 좀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환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지금 코로나 이슈나 경제를 전력난, 살리는. 부동산 네. 침체 이런 쪽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시진핑 주석의 어떤 연임, 그러니까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결정들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경제와 이제 정치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거의 통제를 하다시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당연히 배제할 수 없고요. 지금 사실 중국 경기에서 키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수가 안 좋다. 뭐 사실 이거는 많이 이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갈 때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이제 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약간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국은 또 부동산이 중요하죠. 네,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죠. 부동산 경기라는 것 자체가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우리가 체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더 많이 경기 부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 뭐 LPR 금리 인하한 것도 네. 사실 1년이랑 5년물 인하를 했는데 맞아요. 5년물 인하는 이제 부동산 쪽에 워낙에 영향이 많은 금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중국 내에 그런 업체만 한 10만 개가 이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이렇게 부양을 조금씩 해주고 있지만 이제 개발 업체들의 채권 가격 자체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 한 50% 정도 이제 떨어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러면 보여집니다. 중국이 이번에 기준금리의 성격이 있는 LPR 금리 낮췄는데 추가적인 인하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그래요? 과감한 인하는 사실 좀 어렵겠지만 이제 대외적인 수준을 이제 금리 차가 어쨌든 벌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부담스럽지만 네네. 이제 대내적으로 어쨌든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의 조짐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부양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금리 정책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긴 효과적인, 하니까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인하의 그런 여지는 또 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있습니다. 인하도 가능할 것 같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또 잡아야 되고 침체는 또 막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들이 각자의 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이슈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 상황이고 환율과 함께 그러면서 국내 물가를 또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더 길게 끌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는 정점을 추석이 좀 지나서 한 9월 말이나 10월 정도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은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입 물가가 계속 국내 물가를 자극한다면 그리고 환율이 계속 높게 형성이 된다면 정점이 이렇게 오는 것도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서 정점하고 그다음에 그 높은 인플레이션율하고는 좀 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그 민간 연구원에서 얘기하기는 환율이 1% 악화되면은 소비자 물가는 0.1%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는 0.2%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환율이 계속 된다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그 악화시키는 그런 거는 확실하긴 하지만은 네네. 그렇지만은 일단은 더 중요한 요소는 석유 가격, 에너지 가격, 곡식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제 추석 끝날 때 그 우리나라 신선식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또 그 날씨가 협력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네네. 그 다음에 석유 가격하고 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은 요게 갈수록 조금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게 되네요. 지금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석유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제로 얘기한 게 지금 더 이상 맞을지는 좀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 시나리오가 계속 된다면은 예.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빨리 떨어지지는 않겠죠. 환율 때문에. 상승률은 정점을 찍어도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4% 고 4%나 5%대의 정도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뭐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뭐 정점 찍는 거는 건너가는 거죠. 그렇군요.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석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정점 말씀하셨는데 예. 정점에 대한 근거를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나 당국에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로?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초 7월 이전만 하더라도 4.7%였거든요. 근데 지금 7월 8일 평가해 보면 한 네. 4.3%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물가가 좀 정점 찍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지금 6.3%인가요? 7월달에 지금 그러니까 결국 5월달, 6월부터 이제 6% 진입해가지고 맞아요. 7월달 6.3%. 근데 이제 이번에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네. 그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가 5%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기준금리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 계속 올리는 가능성을 네, 시사하셨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긴축 정책 종료보다 우리가 빨리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긴축 기조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탠스가 이제 급속하게 갈 거냐, 아니면 완화하게 천천히 갈 서서히 거냐. 갈 것이냐.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하신 거 보면은 빅스텝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시선을, 보니까 네. 상당히 급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미국보다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에 대한 구성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네.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이런 비료, 그다음에 에너지, 뭐 그다음에 곡물 이런 거 다 수입 원자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보게 되면은 이런 수입 물가,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80에서 90% 이상씩 다 상승한 항목들이에요. 그렇네. 맨 위가 비료, 비료랑 농약인데. 90% 이상, 예. 석탄, 원유, 에너지고요. 천연가스, 지금 이런 식료품. 것들, 식료품 같은 경우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입 물가 평균치가 33%나 지금 전년 동기에 높아졌어요. 상승했거든요. 이런 것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미국이 없는 문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 맞아요. 그게 지금 6월 기준으로 33%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3%가 아니라 한 21% 정도만 수입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부축인 거예요. 12%포인트가 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면, 우리나라 이 수입 물가에 대한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게 상당히 약점이고, 그렇네요. 특히 뭐 원유 가격 같은 경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수입 물가를 유도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네네. 우리가 정점을 찍었다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상황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왜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면 정점 찍었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일단 저기 그 지난달에 저 그 국제하고 우리나라의 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런 물가 지수를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에도 저 반영이 조금 됐고요. 좀 그 떨어질 수 대신 있다. 예 그리고 네. 국제 식량 가격도 일단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FAO 같은 데서의 국제 식량 지수 같은 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결정적으로 올라간 건 요거는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추석 때문에도 그렇지만 맨날 그 신선 식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떨어진 것이 신선 식품 때문에 상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매년 보면은 그 추석 바로 전에는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그 추석 다음에는 떨어지는 추세가 그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구정하고 추석에. 네. 그래가지고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가격 추세가 계속 떨어진다. 그 다음에 국제 식량 가격이 또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내 신선 식품 가격도 날씨가 협력해주면은 추석 다음에는 떨어지는 추세가 보통이다. 그렇게 돼가지고선 일단 추석 다음에 그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그 한국은행에서는 네, 내다본 그렇게 거죠.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도 여기에 역할을 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나리오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네. 지금 식량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추석 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뭐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좀 그 에너지 가격이 협력을 안 해준다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정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10월 정점이라는 얘기가 좀 낙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겨울철에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나 이런 또 환율 대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 한국은행이나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네.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택한 것이 수요를 그만큼 좀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금리나 지금처럼 이런 공격적인 것들. 인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물가는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수입 물가 상승 너무 이제 좀 가파른 상태고, 거기에 이제 달러 강세도 추가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의 이제 동절기
천연가스, 그렇죠. 이게 네. 동절기 대비를 위한 그런 이제 가격, 뭐 지금 가뭄도 있죠. 라인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이제 유럽 내 화물 수송 이런 것까지 이제 차질이 문제가 될 앞으로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변수들이 지금 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가 쪽으로 보면 최근까지는 6월, 7월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 예. 새로운 변수가 있다라는 건 지금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계속 높게 형성되면 역시 우리도 기준금리를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준보다 먼저 끝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경기 침체가 오면 최근처럼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항상 따라오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가능합니까? 지금 3고 현상이 이제 부각되고 있죠. 네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당연히 이제 경기 환경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뭐 이미 이제 어떤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의를 한다 하지만 예, 예. 뭐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이제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침체가 좀 상황이고요. 돼 있다고 보는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인데 예, 예. 지금 사실 고금리 같은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 계속 올리니까 그런 거고요. 고환율이나 고물가가 사실은 이제 연동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나라 글로벌 트렌드는 사실 고물가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고환율에 더 이슈가 더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저 세 가지 중에서 예. 우리 고환율에 사실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제 9월 달 네. 우리 건너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우리 금통이 금통위가 있고 있죠. 9월 20일 날 지금 FOMC에 상당히 정례회의가 주목이 될 있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현지에서는 뭐 월락 매파적 발언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세인트루이스 총재 이제 제임스 블러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0.75% 포인트 인상해야 된다. 이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준 내에서도 0.5% 포인트 인상하는 걸로 되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우리 벌써 3% 상단으로 가잖아요. 연방 기금리가 그렇죠. 만약 9월 달에 지금 올리게 2.5니까 되면 상당히. 그렇다 그러면은 3% 도달한다 그러면 일단 연말 가면은 4% 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9월 예. 회의에서 3%를 예. 넘는데 두 번 두 회의가 더 번에 이제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지금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내금리 차가 더 확대되게 되면 일단 환율 하락폭은 더 커질 가능성, 이제 상승폭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여건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이 좀 안정화될 어떤 그 팩터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그 원화에 대한 소식 이런 환율 관련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방향성 거래에서도 좀 매도 쪽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는 물가도 사실 물가지만 네네. 환율을 잡아야 사실은 물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다. 소비 물가 상당히 그 가격 인하하는데도 환율이 상당히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요인 환율부터 잡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계속 뭐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법 계속 추진하고 다만 최근에 포드 가이던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베이비 스텝 기조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별 외환시장 도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미국과 내금리가 확대되는 걸 시사하는 발언이라서 좀 가급적이면 좀 우리 FOMC 회의처럼 네. 우리 저 금통위. 금통위는 적극적인 좀 어떤 통화 긴축 기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사실 환율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한 건지가 좀 의문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또 다시 국내 물가에 전이되고 그걸 통해서 또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고 이런 어떤 삼고가 이어지면서 또 침체 경로로 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통화 정책의 중점이 환율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사실 기대하고 있는 바도 일각에서는 워낙에 환율이 지금 많이 요동을 치기 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쟁점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8월 금통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그 질문이 아니다 다를까 나왔고 그때 이제 총재의 얘기는 물론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환율은 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가와 이제 경제, 성장 두 가지를 보는 것이고 일단은 물가를 먼저 잡고 거기에서 오는 사실 환율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네네. 이제 취지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모든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네. 환율만을 가지고 이제 사실 통화 정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기준금리를 꽤 많이 올렸죠. 우리도 좀 지난해 많이 8월부터 올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먼저 시작을 해서 꽤 오랫동안 이제 올린 상태이고 지금 현재 2.50%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금통위에서도 인정했듯이 중립금리 밴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네.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이제 베이비 스텝 얘기를 이제 총재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빅스텝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죠. 뭐 경제 상황이라는 10월이나 거는 11월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월, 11월은 빅스텝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가정의 변화는 그쵸. 어쩔 수 없겠지만 네네. 지금 총재가 얘기했던 거 요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으면 물가 안정에 그 중점을 두면서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날 이제 8월 금통위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했을 때 물가 전망치를 내년은 3.7%로 얘기를 네네.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5.9%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미 올해까지는 5%를 훨씬 넘는 아. 6%에 가까운 물가 경로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재가 덧붙인 말은 물가 경로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이던스대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5% 얘기는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예상한 물가 경로 3% 후반대를 이탈할 경우에 이제 그 경우에는 추가적인 긴축이 많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월과 11월 이제 미국이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빅스텝 그런 금리 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10월과 11월은 빅스텝보다는 그냥 베이비 스텝 2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는 조금 좀 그 빅스텝 할 가능성이 크다고 10월, 생각하는데 11월 중에 한 번이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잭슨홀 그 연설서부터 시작했는데 네네. 그 페드 와치라고 해가지고선 그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까 그 실시간 전망하는. 설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연설 전에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 미국에서 그 분석가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지만은 연설 전에는 75bp 올린다는 그 확률을 40한 몇 퍼센트, 48인가 49%밖에 안 봤어요. 그러다가 연설 후에는 이게 75%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낮게 잡았던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시장의 생각이 바뀌어졌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이 생각하기는 9월에는 75bp로 올린다는 게 거의 확실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네. 또 생각이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금리 역전이 75bp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건 용납하기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 그 약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0월에 50bp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한국은행이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 이제 자료에 근거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나오는 뭐 지표들, 각종 지표들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9월 FOMC 회의에서 75bp도 뭐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기준금리랑 미국 상단이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그 격차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75bp를 만약에 9월에 본다면 우리도 10월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저도 양 교수님 의견에 일견 동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 그 이창용 총재는 그 미국 연준의 그 결정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경기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보다 긴축 정책이 일찍 끝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위치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정부로 독립했지만 예, 연준에서는 미국 연준은 독립하지 상당히 못했다. 이제 독립하지 못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 9월에 FOMC 결과에 상당히 주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CME에서 하는 거죠, 페드워치가 네네. CME의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페드워치에서 지금 0.7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예. 만약에 75bp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에요? 예,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뭐 0.25% 포인트 이런 식으로 또 인상하게 되면 환율은 제가 볼 때 1,4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려운데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구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25bp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9월에 연준이 75bp라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10월에 빅스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긴 네, 하지만 어렵죠. 네. 사실 저는 빅스텝을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중립금리의 레벨의 차이, 그렇죠. 펀더멘탈의 차이, 우리 버틸 가계부채도 수- 생각해야 네, 돼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차이를 사실 생각했을 때는 마냥 이제 금리차만 보고 사실 쫓아가는 정책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사실 빅스텝을 바로 이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되고 네네. 만약에 빅스텝을 정말 한국은행이 할 거라면 불과 8월에 25bp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분명하게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게 뭔가 공식 석상에서 네네. 금융시장에 소통을 할수 있는. 정확한 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그런 가이던스는 사실 원래 없던 거예요. 이창용 총재가 오시면서 이제 7월부터 이제 금리를 5월부터죠. 올렸고.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는 얼만큼 올리겠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시자마자 사실 그 가이던스를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도래를 한다면 그만큼 시장에는 시그널을 좀 더 강력히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제가 뭐 미지수 하나만 좀 던져 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역전 말고 그 과거에 우리가 금리 역전이 3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2번째 역전은 우리가 환율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원화가 강세가 원화가 오히려 됐다고요? 강세가 네. 됐어요. 그 2번째 그 역전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경기는 좀 취약했다고 해도 그 무역 흑자를 계속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화의 영향을 좀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다면은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선 그 무역 적자가 줄거나 흑자로 전환된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무역의 상황이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되느냐에 그 따라 시나리오는 갈수록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확률이 무역 좀 적자 지금 적어지는 것 5달째 같아요. 지금 아까 연속, 얘기했지만 네. 가스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은 뭐 그런 사실 좋은 시나리오가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을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를 계속 좀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그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하락폭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좀 변화가 있는데 이런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그 우리나라 또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사실 대외 여건에 많이 의존하는 흔들리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보면 뭐 천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 변동성이 의존도가 크거든요. 크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54%포인트나 54포인트 주가지수 2,426포인트 기록했는데 어제도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6월만 하더라도 지금 그 5조 원 정도를 내다파니까 13% 주가지수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7월에 들어와가지고 2조 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5%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또 보니까 이제 긴축 기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시사 가능성들이 나오니까. 예. 나오니까 또 외국인들이 내다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냐, 그다음에 자본이익이냐, 그걸 가지고 기비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머무르면서 네. 결과적으로 투자를 더 수익을 볼 적극적으로 할 거냐. 거냐, 그걸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좀 시사성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 SDI, 삼성전자, 소위 말해서 그 경기 민감 그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그렇네요.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물론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차익 실현의 그 어떤 그 니즈를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샀다 팔았다 하는 턴오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그 내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움직임에. 매도 물량에 막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도 심각하죠.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환율 동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우리 투자자들 어떤 스탠스로 좀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뭐 베어마켓 랠리가 굉장히
나오면서 예. 이제 좀 희망적인 상황이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최근에 이제 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은이나 이제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올리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경기가 좀 부진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에 대한 경로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는 불확실성에는 우리가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랠리가 왔는데 네. 지금 금통일을 거쳐서 잭슨홀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맞아요. 지금 그런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다시 생기면서 사실 좀 시장이 갈 곳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 환율까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일단 1차적으로 9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75bp를 만약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기조를 앞으로 이어가면서 네네. 그날 발표되는 점도표에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까지 각오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해야 좀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9월 달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있어요. 말씀은 9월 회의가 있는 FOMC가 지금 회의가 9월 후반부에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한 달여간은 변동성이 좀, 굉장히 네, 높은 감수를 시장이 해야 될 되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뭐 이게 투자의 측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어떤 거시경제 변화를 좀 인식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할 거고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미국이 이제 9월 한 21일인가 그때 그 FOMC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가 10월 중순 한 10월 12일이던가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통화 위원회 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은 지금 금리 역전이 75bp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도 9월 말 정도에는 한은에서 정확한 신호를 줘야 될 거예요. 만약 불확실성을 좀 거둘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왜냐하면 75bp 역전이라면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큰 역전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갑자기 또 연준에서 그냥 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 75bp 올린다면은 거의 즉시 우리도 50bp를 올릴 거다 그런 신호를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환율 시장에 혼돈이 올 수가 금융시장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네네. 그거는 투자자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이시겠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참고적으로 요즘에 이제 외화예금 거주자 외화예금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908억 불, 네. 지난달 비해서 33억 불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 강세를 점치는 국내 있는 이제 게시 게시 분들도. 투자자들 네. 같은 경우 또 주식시장보다는 안전한 원화 달러 자산, 쪽에. 예금 자산에 예금으로, 투자하는 외화예금으로. 쪽으로 보더라도 네.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은에서도 지금 이렇게 환율은 걱정하지만은 자본 유출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국채로 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결정을 내니까요. 지금 좀 답은 일단은 다음 한두 달 정도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앞서 연구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전에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던 또 네네. 하나의 다른 이유는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변동성이 컸다가 그 당시에 안정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맞아요. 안정을 했잖아요. 괜찮나 싶었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금리는 경제에 있어서 비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들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랠리를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관련한 이제 결정이 워낙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네네. 변동성이 주식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빅스와 무브를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제 채권의 변동성이 무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질 때까지는 뭔가 좀 추가의 투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상황도 심상치 않고 물가도 여전히 쉽게 잡히지 않을 상황이고 이에 따른 금리도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의 변동성이 앞으로 커지고 불확실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좀 판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서지용 교수, 김진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